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마카롱 팀의 비전팀 팀장을 맡고 있는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어, 간략하게 딥러닝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예측값을 도달을 하는지 간략하게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조금 딥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어, 비전팀 안에서 알고리즘을 짤 때 조금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소 제목은 뭐 딥러닝은 어떤 방식으로 예측하고 뭐 학습을 할까라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에러는 어떻게 줄일까를 이제 소 제목으로 삼았고요. 어,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 딥러닝을 이제 다루는 이유가 저희는 비전 팀이 말 그대로 그냥 컴퓨터 비전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이미지 안에서 그 물체를 검출하는 과정인 건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모델이 학습을 하는지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딥러닝 모델의 메커니즘만 배워도 조금 간략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에 중점을 잡아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안에는 뭐 예측과 뭐 학습 이런 과정이 다 담겨져 있는데 차례차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X가 의미하는 게 뭐 인풋이라고 하고 이 W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웨이트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풋과 웨이트를 어떠한 연산으로 서메이션과 뭐 바이어스 이러한 어, 용어가 나와 있는데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것은 뭐 웨이티드 썸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래서 웨이티드 썸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해야 하는 뭐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냈었을 때 이거는 타우 기호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타우 기호 안에 해당하는 변수명이 이제 웨이티드 썸 한 값을 이제 넣어 가지고 어떠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웃풋은 이제 y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굳이 써보면은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y까지 도달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어, 일단 인풋과 웨이트가 의미를 하는 것을 조금 볼게요. 그래서 인풋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이미지에 관련된 얘기만 할 거니까 이 인풋에 각각의 어, x0와 x1부터 이제 xn까지 뭐 n개의 값들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그 이미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어, x1부터 xn까지는 어, 이미지의 픽셀의 값과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픽셀의 값인데 x1, x2, xn까지 픽셀의 값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n은 픽셀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빠진 게 있죠. x0가 빠졌는데 이거는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는 딥러닝 관점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어, 이미지 분류라는 또 다른 태스크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웬만하면 바이어스를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바이어스를 넣어도 어쨌든 모델의 성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할, 상황이 아마 생기실 겁니다. 뭐, 만약에 본인이, 그 모델을 만드신다면. 뭐, 어쨌든 여기서는 바이어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너무 딥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x1부터 xn 이런 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X1에서 XN은 설명드렸다시피 픽셀의 값과 그리고 픽셀의 개수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픽셀이 정확하게 의미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픽셀입니다. 이 픽셀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봤었을 때 색을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어떠한 이진화된 운영 체제고, 그리고 컴퓨터는 모든 언어를 이제 어, 이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인간은 어쨌든 10진수나 8진수, 16진수 막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떤 언어도 예를 들어서 한국어도 결국에는 컴퓨터는 수치화를 해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는 과정이 거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도 이미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이제 어떤 색을 이제 수치화를 표현해야지만 이제 컴퓨터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아주 일반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그래서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피부색은 웬만하면 살색이잖아요. 살색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조금 궁금해 하셔야 되는데 픽셀은 수치화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수치화는 일단 한 개의 픽셀당 8비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8비트니까 2의 0승부터 2의 8승까지니까 0부터 255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침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색을 표현하고 싶은데 0에서 255 사이의 값들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게 빛의 삼원색이라는 어떠한 그런 게 있잖아요. 빛의 삼원색. 다들 아시다시피 레드나 빨간색이나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이 있는데 이러한 빛의 삼원색으로 우리는 웬만한 모든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사실 모든 색을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궁금하시면 영상 처리나 뭐 색을 따로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또 따로 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어떠한 뭐 색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이미지에 투영을 시켜서 봤었을 때 그 이미지 자체의 한 개 한 개의 픽셀마다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레드, 그린, 블루로 모든 색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오픈 12 조금 사용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12to 임쇼 썼었을 때 막 어떠한 이미지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이미지 사이즈를 막 정해야 되는 순간이 가끔 있는데 위드스가 뭐 480이고
뭐 헤이스가 뭐야 481을 놓고 640. 위드스가 640이고 헤이스가 480.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가 그 어떠한 뭐 모델을 써가지고 뭐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뭐 CB2 임쇼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게 640이랑 480은 이 픽셀의 개수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640 곱하기 48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해상도가 픽셀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스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 640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480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으니 어, 뭐 화면의 선명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가 대단히 높겠죠. 왜냐면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으니.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640바에 480을 사용을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개의 픽셀당 8비트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의 픽셀당 24비트를 사용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RGB로 하나의 색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벌써 640 곱하기 480 곱하기 24비트를 메모리상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략적인 메모리의 크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트는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만약에 해상도가 대단히 크면은요, 기가바이트를 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조금 와닿을 수 있는 기기가 이제 TV 막 3840 by 뭐 2160 막 이런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진짜 대단히 엄청나게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메모리를 엄청 잡아먹는데 거기다 또 연산량은 또 빨라. 원래 연산량이랑 해상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인데 어떻게 두 개 다 빠르고 용량이 큰데도 빠를 수가 있는지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오픈CV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상도를 키우고 싶다면은 아마 조금 많이 느릴 겁니다. 왜냐면 연산량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픈CV 사용하셨을 때 시각적으로 보이시는 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값들은 아마 이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X 값은 그냥 이미지의 픽셀 값 그리고 픽셀의 개수는 N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해상도 뭐가 만약 640바이 480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N은 640 곱하기 480개의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와 동등하게 이러한 웨이트의 값들도 개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이어스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은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인풋 값은 640 곱하기 480 플러스 바이어스까지 하나 해가지고 개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웨이트도 똑같이 인풋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는 이미지 픽셀 중에서 640 by 480 이미지의 픽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를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높을수록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픽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와 상응하게 이제 값이 낮을수록 이 픽셀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웬만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갖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여기 조금 더 딥하게 다루면은 너무 어려우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과 웨이트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풋과 웨이트 어느 정도 다뤄봤으니까 이제 서메이션과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아까 설명드렸으니 이제 서메이션 부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서메이션 부분은 그냥 인풋과 그리고 웨이트의 값들을 그냥 똑같이 매핑이 되는 인풋과 웨이트의 값을 그냥 곱해주는 거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사실 내적인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상응한다는 매핑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이 아래 참자 0과 이 0이 똑같으니까 이거 두 개가 곱해줘야 되는 거고 1과 1이 아래 참자가 같으니 이거 두 개가 곱해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매핑되는 그러니까 아래 참자가 같으면은 그냥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참자가 같으면은 그냥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그래프 이거를 굳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바이어스 곱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픽셀 값을 곱해주고 픽셀 값과 그 어떤 하나의 픽셀 값과 그 하나의 픽셀의 가중치 값들을 값을 곱해주고 그리고 또 똑같이 두 번째 픽셀 값과 그에 상응하는 매핑되는 그 웨이트 값을 곱해주고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뭐 여기는 뭐 648, 600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그래도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가 나와 있는 이유가 이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n은 뭐 굳이 생략하겠습니다. n은 여기 위에 생략 안 할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xn부터 wn까지 각각을 곱해서 뭐 어쨌든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그마로 표현된 값들을 이제 시그마로 표현된 값의 이제 아웃풋을 어떠한 스타라는 아웃풋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스타는 수치화된 값이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컴퓨터는 무조건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스타는 수치화된 값이고 이거를 이제 서메이션 된 값을 아까 살짝 설명드렸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정의된 함수에 이 스타 값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오라는 기호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타오 안에 이 S에 이제 이 스타가 대신 들어가서 타오 타오 스타라고 변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비선형성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정규화의 역할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인데 이제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는 0이고요. 이러한 함수거든요. 이게
여기가 y고 이게 x면은 y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분의 1인데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5고 여기에 최대값이 1이고 여기에 최소값이 이제 0입니다. 0. 거의 0에 근접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네, 0에 근접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 함수는 비선형성이죠. 그러니까 비선형성인 거 딱 보시면 아실 거고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그 치역을 가지고 있으니 이 값들을 정규화가 가능하시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선형성입니다. 이 비선형성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조금 와닿지 않을 거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류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나 뭐 X 자체를 어떠한 선형성을 가진 직선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직선은 당연히 선형성을 갖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직선 하나로, 선형성을 가지는 직선 하나로 동그라미와 X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위에 것과 다르게 아래 것을 하나의 직선으로 조금 분류를 하기에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죠?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다양한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 되- 사실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막 해가지고 전 아직 배움이 깊지는 않아서 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제 생각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선형성을 가진 직선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선형성을 가진 직선을 어떤 비선형성을 추가해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직선만으로 이렇게 복잡한 어,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일 이상적인 분류의 그 결과물은 사실 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왜냐면 이렇게 분류가 됐고 이것과 이게 이렇게 분류가 된 거니 이것과 이렇게 분류가 된 거니 그러면은 이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가 이런 선형성이 없는 이 직선을 선형성이 비선형성을 추가해 줬더니 복잡한 분류 문제도 잘 풀 수 있구나라는 개념으로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러한 비선형성을 증가를 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라는 얘기를 들어주고 싶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표현한 거긴 하지만 사실 이 딥러닝에서 이렇게 오로지 선형성만 가지는 이런 그래프는 사실 보기는 힘들고요. 어, 이미지의 픽셀의 개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많고 그리고 W도 구에 맞게 많기 때문에 사실 비선형성이 존재는 합니다. 근데 비선형성에서 조금 더 비선형성을 주면은 당연히 성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형성에서 비선형성으로 바꾸는 것에 이제 너무 거기에 꽂혀 있지 마시고 그냥 비선형성인 어떠한 함수도 어떤 비선형성에 있는 함수까지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비선형성에서 비선형성을 더해주니
비선형성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분류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까지 정하게 되면은 이 y값, 이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볼게요. 이 아웃풋은 결국에는 이 모델이 이게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의 어, 모델이 예측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답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정답이 어, 없으면 그쵸? 근데 우리가 욜로 버전 8을 왜 라벨링을 하냐면은 해당하는 모델이 잘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척도는 사실 정답이 있어야지만 해당하는 모델이 잘 학습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면은 사실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거나 뭐 뛰어나지 않는 이상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정답지가 없으면은. 어쨌든 우리는 라벨링을 하는 이유는 그냥 정답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이제, 어, 정답지, 그러니까 타겟 아웃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수치적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프리딕트 값과 타겟 값을 빼주게 되면은 이 값이 0이 나오게 되면은 아, 되게 학습이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맞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학습이 잘 안 됐는지, 뭐 잘 됐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러한 평가 기준이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많이 쓰이는 뭐 MSE라든지, 뭐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그런 로스 펑션이 많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밑에 거를 사실 이 그래프를 설명하려면은 MSE에 맞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MSE에 대해서, 어, MSE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MSE는 되게 쉬워요. 그냥, 이거 중요하니까. MSE는 단순히 그냥 어떠한 예측값과 그리고 해당하는 타겟 값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고요. 이거는 정답지입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값이 0이 되는 게 이 값이 0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값이 0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엄청나게 많은 이런 값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멘션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사실. 이 값이 0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딥해지니, 이 값이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예측값과 정답값을 빼주게 됐는데, 이 값이 0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모델이 사실 잘 학습되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헷갈릴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잘 학습을 했지만 또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루려면 너무 또 딥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커니즘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동영상이니까요. 그래서 0으로 가까워지도록 뭐 일단 학습 목표를 한번 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예측이 만약에 잘 안 됐어. 그러니까 0이라는 로스 펑션의 결과물이 0이
안 나와. 막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인풋 값은 사실 조절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미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미지 안에서 뭐 해당하는 물체를 검출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x 값은 사실 인베리어블 콘스턴트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콘스턴트인 거고 우리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값은 이 웨이트의 값들입니다. 이 웨이트의 값들은 우리가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파라미터예요. 근데 이 파라미터를 예측이 잘못됐으니까 이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어떻게 학습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게 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학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냥 옵티마이제이션과 거의 동의어로 많이 쓰이거든요. 오케이? 옵티마이제이션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에러, 로스 펑션을 거의 최소값으로 수렴을 해주고 싶다라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이가 로스 펑션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x가 아닌 w의 값이 들어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 로스 펑션 자체의 정의가 y 햇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w는 앞에서 보신 거와 같이 대단히 많은 개수가 있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는 w가 한 개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w 한 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개만 있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제곱하게 되면은 W에 대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Wk가 W로 가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수식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W 올드가 W 뉴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많이들 해내시는데 WK를 라고 보지 말고 W 올드고 W 뉴라고 바꿔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지정한 W 올드의 값을 여기를 굳이 0으로 두고요.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5, 여기를 이제 5라고 보겠습니다. W 올드가 5겠죠? 그래서 우리는 W new 0으로 수렴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W new는 이제 우리가 알지만 그 모델에 이제 그 값을 어떠한 알고리즘을 일단 넣어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5-5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안 되지고 이런 알고리즘을 사실 넣어야 돼요. 어쨌든 WNew를 알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WOld, 그러니까 5랑 이러한 L이 이거든요. 이거거든요. 로스 펑션. 이 값을 WOld로 미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일단 제외로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WOld 값에 미분하게 되면은 접선이 생기죠. 접선이 생기면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기울기를 알 수가 있죠. 뭐 WA가 뭐 5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아이고, 오, 이런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값이 결국에는, 막 글로벌 옵티멈으로 수렴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접선의 기울기의 값을 조절해 주는 게, 이게 이제 이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러닝 레이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러닝 레이트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0.001이라던가 뭐 0.01이라던가 뭐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0.0000 뭐 1부터 뭐 0.1까지 다양한 값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값들로 이제 내가 학습을 오래 할 건지 안 할 건지 막 이런 값을 막 사실 정해주는 거긴 한데 거기까지 다루면 너무 많으니 너무 딥하고 많으니 여기까지만 알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그냥 이 러닝 레이트 값을 그냥 1로 정의를 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W가 5-5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W 올드에서 W 뉴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함수 이 로스 펑션 자체에서는 극소점, 그러니까 최소점으로 수렴을 했으니 할 필요가 없, 더 이상 이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한 번 더 하더라도 이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니까 0 맞나요? 어쨌든 0이니까 그럼 반대 상황을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니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5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은 기존의 이 경사근법,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이 수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W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값과 해당하는 W 올드,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스 펑션 자체를 W 올드로 미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울기가 5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마이너스 5냐면은 여기 기울기가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 음수값을 가지고 있는데 5라는 숫자는 그냥 제가 이해를 돕고자 조금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식 자체가 마이너스 5 러닝레이트는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이 값이 0이죠. 똑같이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즉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게 어떠한 방향이든 간에 그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가중치가 옮겨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경사각법 자체만으로 사실 되게 많은 디멘션을 가지는 이 그래프를 어, 극소, 극소점은 사실 수렴하는 것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복잡한 함수,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함수 자체에서 어, 글로벌 미니멈으로 향하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그냥 알고리즘이나 뭐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사실 배우시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뭐 욜로 버전 8이나 뭐 레인 디텍션 이런 과정에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을 했었을 때는 뭐 아담이나 RMS 프로, 뭐 아담 W 이런 다양한 그 최적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이 있는데 제가 알기론 이 아담 W가 대단히 많이 쓰이고 최근에 나온 기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 아니 아닌데 막 최근에 나온 기법은 다른 건데라고 생각이 혹시나 뭐 생각이 드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오티마이제이션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뭐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저희는 마카롱 비전팀 안에서 비전팀이 잘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욜로 버전 8을 사용했었을 때 이 욜로 버전 8에서 인자값을 주는 게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해야 되는 게 이제 옵티마이저랑 배치 사이즈가 있거든요. 옵티마이저는 마찬가지로 이 옵티마이제이션이고요. 그래서 제 뇌피셜로는 아담 W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가장 빨리 극소점이나 뭐 혹은 전역 최소점으로 수렴을 하는 반복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아담 W를 사용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이때까지 언급하지 않은 이 배치 사이즈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 값은 그냥 이미지를 덩어리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욜로 버전 8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인스턴스의 수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의 수를 필요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욜로 버전 8을 사용을 했었을 때, 데이터의 인스턴스 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지의 개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미지를 이제 딥러닝 모델에 넣고, 이런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 뭐, 혹은 뭐, 아담 W로 막 이렇게 가중치들을 많이, 어, 변경을 해주고 학습을 잘 하게끔 해주면 사실 엄청나게 이상적인 방법인데 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픽셀의 개수가 얼핏 보기에도 많고 웨이트의 개수도 얼핏 보기에도 대단히 많죠. 몇만 개인지 한 25,600만 개인가? 뭐 600개? 25,600개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뭐 어쨌든 이게 사실 이미지가 이런 간단한 모델은 뭐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이제 학습을 해줄 수 하나의 이미지만으로 뭐 가중치의 값들을 학습시키고 막 해줄 수는 있는데요. 욜로 버전 8은 그렇게 간단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한 100배, 1000배는 더 복잡해요. 그 파라미터 수도 이런 파라 웨이트의 개수도 뭐 몇천만 개고요. 그래서 디멘션도 대단히 많고 최적화 반복론도 수학적으로 따지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미지 자체를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라는 의미가 만장의 이미지가 있었을 때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그냥 256개 덩어리의 이미지로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한 개의 이미지로 학습하면은 대단히 좋은 상황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만약에 16으로 줬어. 그러면은 16이라고 하면은 16개의 이미지가 일단은 들어는 있어. 오케이? 들어는 있는데 16개 이미지에서 이러한 로스 펑션의 값들을 사실 다 계산을 해줍니다. 로스 펑션 값 자체는 일단 다 계산을 해주는데 이 로스 펑션에 대한 값들을 평균을 매겨서 이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이미지를 다 하나씩은 다 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이미지마다 가중치를 조절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는 사실 크면 클수록 이득이에요. 크면 클수록 학습이 더 많이 되고 어, 학습이 많이 되고 그리고 가중치도 되게 많이 어, 학습을 잘 하게끔 어떠한 유도 과정이 또 따로 있거든요. 뭐 어쨌든 배치 사이즈는 크게 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에포크라는 게 또 있어요. 에포크는 그냥
학습 횟수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포크라는 거는 학습 횟수인데 이미지 만장을 다 보는 한 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욜로 버전 8을 만 개의 이미지로 학습을 하고 싶어. 그럼 한 개의 에포크는 이 만 장의 이미지를 다 본 겁니다. 오케이? 배치 사이즈는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에포크 한 번 배치 사이즈를 16번으로 정했어. 이미지 개수는 만 개야. 그러면은 이미지 덩어리는 몇 개야? 만에서 16을 나눈 거죠. 어쨌든 이 값이 이렇게 보면은 딥러닝 관점에서는 네모만큼 이제 가중치를 학습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모만큼 가중치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이제 한 번의 에포크라는 것을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번의 에포크에 웨이트를 한 번 업데이트 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 이미지에서 배치 사이즈를 나눈 게 이제 한 번의 에포크에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준 횟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한 40, 45라고 치면은 한 번 에포크에서 45번의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에포크를 내가 만약에 10번을 줬어. 그럼 최종 웨이트를 그러니까 가중치들을 업데이트를 해준 횟수는 45 곱하기 10이겠죠? 450번만큼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시켜준 거죠. 여기까지 마카롱 비전팀 내에서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뭐 레인 디텍션 하시는 분들은 어, 공부 알고리즘 짤 때 여기까지만 아셔도 딥러닝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하는지는 여기까지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보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 저는, 카톡이나 뭐 맥방에 카톡으로 질문 드려도 상관없고요. 뭐 맥방이나 뭐 기계공학과는 아니지만 설계실에 있으니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